제 며느리가 이미 2명을 죽였습니다. 3년 전 결혼 1년 만에 전 남편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했습니다. 보험금 3억 원을 받았죠. 같은 해 전 시어머니도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번엔 보험금 5억.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시어머니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꼭 드셔야 해요. 약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안 나요.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탐정이 모텔 주차장에서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거기서 낯선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전과 3범 강민철, 범행 공모자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범행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부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부산 가는 거 기대되죠? 한밤중 의문의 경고 문자가 왔습니다. 부산 여행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가셔야 합니다. 기장시장, 가파른 계단 앞. 어머니, 제가 뒤에서 모실게요. 바로 그 순간 할머니 조심하세요. 박소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증거 있어요? 있어. 내가 죽인 2명의 증거도. 연쇄살인범 며느리와 65세 시어머니의 생존기. 착한 며느리의 비밀. 전 8화 공개 중. 안녕하세요. 저는 안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입니다.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작은 빌라에서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했고 이제는 손녀 지우를 돌보는 게 제 일상입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원이고 며느리 소희는 정말 착합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부예요. 그런데 오늘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4월의 공기가 상쾌했죠.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층 김할머니가 화단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손을 흔들자 김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소희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들르는 착한 며느리죠. 문을 열자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반찬 좀 해드리려고 왔어요. 아이고, 소희야. 고맙다. 그런데 넌 바쁜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제가 챙겨드려야죠. 소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가져온 재료들을 꺼내며 능숙하게 요리 준비를 시작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소희가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밝은 아이예요. 2년 전 민수와 재혼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민수가 첫 번째 결혼해서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소희를 만나고 나서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랑 멸치볶음 해뒀어요.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 드세요. 고맙다, 소희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하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희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죠. 제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소희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옷장 아래 서랍을 열고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 서랍에는 제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지켜만 봤죠. 소희가 통장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이게 뭐지? 왜 소희가 내 통장을? 그때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체중을 옮기는 바람에 마룻바닥이 소리를 낸 거였죠. 소희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소희야, 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하려고 보험증권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올해 검진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소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죠. 보험증권은 저기 책장에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어머니, 죄송해요. 소희가 서랍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집에 가서 지우 데리러 가야 해서요. 그래, 그래라. 조심해서 가고. 소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웃었죠.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었죠. 그냥 착각인가? 아니야. 분명히 소희가 통장을 보고 있었어.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소희는 2년 동안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늘 착했고 예의 바르고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그런 소희가 왜 제 통장을 몰래 보는 거죠? 저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4억, 그리고 이 집값이 8억, 총 12억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고 제가 교사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었죠. 혹시 돈 때문에? 아니야. 설마. 소희가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며느리가 보험증권 찾다가 실수로 서랍을 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저녁 6시쯤 민수가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저녁을 함께 먹으러 오거든요. 엄마 왔어요. 우리 지우. 할머니한테 와봐. 지우가 제 품으로 뛰어왔습니다. 5살 손녀. 제 삶의 이유였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지우. 민수가 부엌에서 소희가 해놓은 반찬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희가 또 다녀갔네요? 반찬 엄청 많이 해놨네. 응, 오늘 와서 해줬어. 소희가 정말 효자예요, 엄마. 저보다 엄마를 더 챙겨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내가 복 받은 거야.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꾸 오늘 일이 떠올랐거든요. 밥을 먹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보고 있었다고 말하면 민수는 뭐라고 할까요? 과민 반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희를 의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수와 지우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 9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지우가 잠자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대요. 그래, 바꿔봐. 잠시 후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지우. 잘 자야지? 할머니, 근데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엄마가 할머니 보면서 이상하게 웃어요. 무서운 웃음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우야,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할머니. 지우 오늘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사진 보면서 이상하게 웃었어요. 그때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엄마한테 전화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5살 아이가 하는 말이야. 그냥 착각이겠지. 하지만 오늘 본 것과 함께 생각하니 섬뜩했습니다. 소희가 제 통장을 보던 모습, 그리고 지우가 말한 이상한 웃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평소에는 편안했던 제 집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한 걸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65년을 살면서 키운 본능이 뭔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며느리 소희. 2년 동안 완벽했던 그 여자.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얼굴이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소희가 제 통장을 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목요일 오후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희야.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토요일? 왜? 제가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해뒀어요. 올해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나 건강해. 병원 안 가도 돼. 어머니,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같이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가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토요일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건강검진을? 제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하지만 며느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죠. 과민 반응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9시 50분쯤 소희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나갔죠. 소희가 차에서 내려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차에 타자 소희가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너무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이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소희는 운전하며 가벼운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요즘 잘 주무세요? 응, 잘 자. 식사는 잘 하시고요? 그럼 내가 해준 반찬 덕분에 잘 먹고 있어. 다행이다. 제가 더 자주 와서 챙겨드려야 하는데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소희가 미안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큰 종합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내려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죠. 소희가 접수대로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어머니, 2층 내과로 가시면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과 진료실 앞 대기석에 앉았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4번. 앞에 1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 다녀와. 소희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다들 자식들과 함께 온 것 같았죠. 저처럼 10분쯤 지났을까요? 소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죠. 화장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소희가 없었어요.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의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오늘 약 받아서 시작할게. 누구랑 통화하는 건가? 저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상계단이었죠. 소희가 계단에 서서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한 달이면 충분해. 그 정도면 증상 나타날 거야. 무슨 증상? 누구한테? 소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걱정 마.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그럼 이따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죠.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문 뒤에 붙어서 숨을 죽였어요. 소희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대기실로 향했죠.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제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찾았잖아요. 아, 화장실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제가 먼저 다녀올 걸 그랬네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방금 전 비상계단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통화하던 그 여자와 지금 눈앞에서 웃고 있는 이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무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4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소희가 제 팔을 붙잡았죠. 어머니 가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증상으로 오셨어요? 소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세요. 그리고 가끔 어지러우시다고 하시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제 이름도 한번 까먹으셨고, 그건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 멀쩡합니다. 어머니, 인정하셔야죠.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소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 먼저 해보시죠. 혈압 측정하고 혈액 검사하시고요. 네, 선생님. 진료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검사실로 향했죠. 혈압을 재고 혈액을 뽑았습니다.
소희가 옆에서 계속 저를 챙겼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진료실로 불려갔죠.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혈압약요? 네,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서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소희에게요. 이상했습니다. 왜 환자인 저한테 주지 않고 소희한테 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니 약 잘 챙겨드릴게요. 소희가 처방전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1층 약국으로 향했죠. 소희가 약을 받는 동안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소희가 보였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밖 주차장에 서 있었죠. 그리고 옆에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소희와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죠. 작은 봉투 같은 거였습니다. 남자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친밀한 제스처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희가 웃고 있었어요. 평소 제게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남자가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차가 출발했고 소희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로비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약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약 다 받았어요. 집에 가요. 응. 차에 탔습니다. 소희가 운전하며 밝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부터 이 약 꼭 드세요. 아침마다 한 알씩이에요. 제가 매일 전화해서 확인할게요. 그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희가 약봉지를 들고 집 안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약 어디 두시면 깜빡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식탁 위에 둘게요. 소희가 약을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하얀 알약들이었죠. 내일 아침부터 꼭 드세요. 알았죠? 알았어. 그럼 저 갈게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소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알약, 혈압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혈압약일까요? 비상계단에서 들은 소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 그 정도면 증상 나타날 거야. 그리고 주차장에서 본 장면. 소희가 낯선 남자에게 뭔가를 건네는 모습.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 약이? 아니야.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약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 어머니, 꼭 드셔야 해요. 지금 드세요. 알았어, 먹을게. 제가 내일 아침에도 전화할게요. 꼭 드세요, 알았죠?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약을 바라봤습니다. 먹어야 할까? 먹지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약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겠지. 그냥 혈압약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몸이 축 늘어졌죠.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해. 혈압약 먹고 왜 이러지? TV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저는 간신히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멍했죠. 마치 숙취가 있는 것처럼.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세상에,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잔 적이 없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애써서 겨우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혈압약 때문인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응.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어제 먹었어. 오늘도 드셔야 해요. 잊지 마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하얀 알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약 정말 먹어도 될까?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잘하셨어요. 꼭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하얀 알약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 망설였죠.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매번 입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확인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약을 먹고 1시간쯤 지나면 머리가 띵해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기억력이 흐릿해졌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옆집 김할머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한참 찾아 헤맸죠. 이게 정상인가? 혈압약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목요일 오후 민수가 퇴근하고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소희가 엄마 약 잘 드신다고 하던데 다행이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요즘 이상해. 네? 뭐가요? 약 먹고 나면 너무 졸리고 머리가 멍해.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해. 민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약 먹기 전엔 안 그랬어. 약 먹고 나서부터야. 엄마, 혈압약이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잖아요. 민수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소희가, 엄마, 또 소희 얘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희가 얼마나 엄마 걱정하는데요. 매일 전화하고 챙기고. 엄마가 왜 자꾸 소희를 의심하세요? 엄마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엄마, 제발요. 소희가 상처받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안 믿는다는 거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알았어.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요. 엄마,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이나 잘 드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과민한 건가?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시작이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전화는 보통 안 받는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죠. 이상했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에서요. 문자를 열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명자 선생님 조심하세요. 당신 며느리가 위험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누가 이런 문자를?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뜻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 하지만 며느리가 위험하다는 말. 그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위험합니다. 제가 느낀 불안감이 착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왜 경고하는 걸까? 토요일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기로요.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약 정말 혈압약일까? 저는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죠. 하얀 알약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약을 버렸습니다. 소희가 전화하면 먹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변기에 버렸죠. 며칠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돌아왔죠. 역시 그 약이 문제였구나. 그 약이 대체 뭐였을까? 왜 소희는 저한테 그런 약을 먹인 걸까? 화요일 오후 옆집 김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래. 응, 지난주엔 안색이 안 좋고 멍해 보이더니 오늘은 괜찮네. 김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야, 나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가 이상해. 또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응, 병원 갔었잖아. 약 받아서 먹었는데 약 먹고 나면 너무 이상했어. 머리 멍하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김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버렸어. 먹는 척하고 몰래 버렸어. 그랬더니 다시 괜찮아졌어. 명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그 약이 이상했어.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혹시 그 약, 응? 수면제가 아닐까?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면제? 치매약이나 수면제 같은 거 먹이면 사람이 멍해지고 깜빡깜빡하거든. 나 예전에 TV에서 봤어. 김할머니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소희가 왜 나한테 그런 약을? 모르지. 근데 명자야, 조심해. 뭔가 이상해. 그날 저녁 또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에서요. 약 버리셨군요. 잘하셨어요. 절대 먹지 마세요.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발 말해주세요. 이번엔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조심하세요. 특히 여행 제한을 조심하세요. 여행? 무슨 여행?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소희야.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갈까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여행. 방금 문자에서 경고했던 바로 그것. 여행? 네, 제주도요.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요. 민수랑 지우도 같이요. 소희의 목소리는 밝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여행 싫어해. 어머니, 왜요? 제주도 정말 좋아요. 가을 날씨도 딱 좋고, 그래도 난 집이 편해.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비행기표도 예약했고요. 벌써 예약까지? 소희야, 미안한데 난 정말 안 가고 싶어.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취소할게요. 미안해, 소희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여행 제한을 조심하세요. 누가 이걸 보낸 걸까?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그리고 왜 제주도 여행을 조심하라는 걸까? 가슴속에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소희가 여행지에서 뭔가 하려는 건가?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여행을 가자고 하고 누군가 저한테 경고 문자를 보내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가 저를 도우려는 걸까? 그리고 며느리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며느리는 뭔가 꾸미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경고 문자를 보내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제가 직접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 내일 아침 김할머니한테 가서 상의해야겠어. 혼자서는 안 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제주도 가요, 어머니. 그 밝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명자야? 이렇게 아침 일찍 웬일이야? 옥자야, 할 얘기가 있어. 들어가도 될까? 그래, 어서 들어와. 김할머니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할머니가 차를 내왔죠.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래? 어젯밤에 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옥자야, 나 도와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소희가 통장을 뒤지던 일, 병원에서 본 낯선 남자, 이상한 약, 그리고 의문의 경고 문자까지. 김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그게 다 사실이야? 응, 나도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 근데 분명히 뭔가 이상해. 명자야,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신고해? 증거가 없잖아. 약도 다 버렸고. 그리고 민수가 절대 안 믿을 거야.
김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자야,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네. 어떻게? 소희를 미행하는 거야. 내가 본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미행을? 그래. 우리 둘이서 소희가 또 그 남자 만나러 가는지 확인하는 거야. 김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옥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린 30년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그날 오후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희가 자주 가는 장소를 체크했어요. 김할머니가 며칠 전에 소희를 부동산에서 봤다고 했던 그 이야기도 자세히 들었죠. 명자야, 그때 내가 시장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소희가 부동산 앞에서 서류 보고 있더라고. 궁금해서 나중에 부동산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내 집 시세 물어봤대. 내 집 시세를? 응. 요즘 이 동네 빌라가 얼마 하냐고. 특히 내 집 같은 평수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살아있는데? 옥자야, 소희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모르지. 근데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며칠간 소희의 동선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소희가 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희야.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은 계속 버리고 있었죠. 소희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많이 없네요.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괜찮아, 소희야. 너무 자주 오면 힘들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챙기는 게 제 기쁨이에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있다가 소희가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김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옥자야, 소희가 방금 나갔어. 차 타고 어디 가는 것 같아. 알았어. 내가 따라가 볼게. 김할머니가 재빨리 준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 후 김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큰일이야. 너 지금 택시 타고 나와. 내가 위치 보낼게. 무슨 일인데? 일단 와봐. 빨리.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김할머니가 보낸 주소로 향했죠. 20분쯤 달렸을까요?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김할머니가 길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 손짓했습니다. 명자야, 이리 와. 조용히. 무슨 일이야? 저기 봐. 김할머니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해피 모텔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소희가 저기 들어갔어. 모텔에? 응. 30분 전에 들어갔어. 그리고 김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랑 같이 들어갔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자? 민수? 아니, 다른 남자야. 검은 정장 입은 남자. 병원에서 봤던 그 남자. 옥자야, 확실해? 확실해. 내가 똑똑히 봤어. 소희가 차에서 내려서 그 남자 차로 갔어. 그리고 둘이 같이 모텔로 들어갔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 민수 몰래. 명자야, 우리 여기서 기다려보자. 언제 나오나? 우리는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모텔이 보이는 자리였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명자야, 추워. 내가 커피 사올까? 아니야, 괜찮아. 우리 계속 지켜봐야 해. 그때였습니다.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옥자야, 사진 찍어. 알았어. 김할머니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죠. 소희와 남자가 차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친밀했습니다. 남자가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희가 남자에게 기대며 웃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소희가 자기 차로 향했습니다. 남자도 자기 차에 탔죠. 두 대의 차가 거의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옥자야, 차 번호판 보였어? 응, 찍었어. 남자 차 번호판. 잘했어.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할머니 집에서 사진을 확인했어요. 소희와 남자가 모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야, 이제 이걸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민수한테 보여줘야 하나? 그래야지. 내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아야 하잖아.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민수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옥자야, 근데 더 이상한 건 말이야. 뭐? 소희가 왜 바람을 피워?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더? 응. 그 남자가 병원에서 본 사람이야. 그리고 소희가 병원에서 뭔가 건네는 것도 봤고, 김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야, 혹시 그 남자가, 뭐, 공범이 아닐까? 공범? 응. 소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랑 같이 뭔가 꾸미는 거 아닐까?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범. 같이 계획을 짜고 있는 거라면. 옥자야, 그럼 그 사람들이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모르지. 근데 좋은 일은 아닐 거야.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희와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친밀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뭔가를 건네던 모습. 뭘 주고받은 걸까? 돈? 아니면 다른 뭔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계시는군요. 계속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위험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어떻게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남자를 조사하세요.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강민철. 저는 그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고 소희와는 무슨 관계지?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옥자야, 그 남자 이름 알아냈어. 강민철이래. 어떻게 알았어? 그 문자 보낸 사람이 알려줬어. 명자야, 우리 사설탐정 고용하자. 사설탐정? 응.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한테 부탁하는 게 나아. 돈이 얼마나 들까? 내가 알아볼게.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돈이 문제야? 김할머니가 옳았습니다. 오후에 김할머니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명자야, 탐정 사무소 알아봤어. 내일 만나러 가자. 고마워, 옥자야. 됐어. 우리 함께 이거 해결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낯선 남자와 공모하고 제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있었어요. 30년 친구,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소희가 무슨 짓을 꾸미든 다음 날 오후 김할머니와 함께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빌딩 3층이었어요. 간판에는 진실탐 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하신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이 사무소 소장 박정훈입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탐정이 노트를 펼쳤죠. 어떤 의뢰를 하시려고요? 저는 김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며느리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탐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며느리요? 어떤 이유로요? 저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장을 뒤지던 일, 이상한 약, 낯선 남자와의 만남,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탐정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박소희입니다. 33살이고요. 결혼한 지는요? 2년 됐습니다. 혹시 재혼이신가요? 네, 제 아들이 재혼이에요. 소희는 처음 결혼이라고 들었는데. 탐정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알면 기본 신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탐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요? 뭐가 나왔어요? 박소희 씨, 이번이 첫 결혼이 아닙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3년 전에 결혼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이혼했네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소희가 저희에게 처음 결혼이라고 말했는데 전 남편은 누구예요? 탐정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라는 분인데. 잠깐, 이 사람. 왜요? 2년 전에 사망했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망? 어떻게? 아파트 추락사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네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자야.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소희가 곧바로 제 아들이랑 재혼했고. 탐정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험금 수령 기록도 있습니다. 보험금? 네. 전 남편 사망 후 3억을 수령했네요. 3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소희가 남편 죽고 돈 받고 바로 제 아들이랑 결혼한 거예요? 시기상으로 그렇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탐정님, 혹시 전 남편 사망 사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신문 기사를 찾아볼게요. 탐정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40대 남성 아파트 10층서 추락사. 경찰 사고사로 결론.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준호 당시 42세가 새벽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실족한 것으로 보고 사고사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기사 말미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와 사고사로 최종 결론. 탐정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네,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만취 상태로. 혹시 누가 억지로 먹인 건 아닐까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사로 처리됐고 2년이나 지났으니 그럼 다시 조사할 수 없나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희의 전 남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소희가 보험금을 받았다. 그 후 바로 제 아들과 재혼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탐정님, 제가 본 그 남자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강민철이라는 사람이요. 네, 가능합니다. 사진 있으세요? 김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모텔 앞에서 찍은 거예요. 탐정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자 차 번호판도 찍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차량 번호로 소유주 확인 가능합니다. 며칠 시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오며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거 정말 큰일인 것 같아. 나도 그래. 소희가 전 남편까지. 말이 끊겼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기 두려운 말이었죠. 만약 소희가 전 남편을 죽인 거라면, 그리고 지금 저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라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시던데. 응, 옥자랑 시장 좀 갔다 오는 중이야. 아, 그러세요.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소희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소희 부모님? 네. 결혼하고 아직 한 번도 못 뵀잖아요. 소희가 부모님이 엄마 뵙고 싶어 하신대요. 이상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자는 말이 없더니 갑자기 민수야, 소희 부모님 어디 사세요? 부산이요. 그래서 1박 2일로 다녀오려고요. 부산까지? 네. 소희가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서울 오시기 힘드시대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왜요? 소희가 엄마 꼭 모시고 가고 싶대요. 또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제발이요. 소희 부모님한테 인사드려야죠. 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가마.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부산까지 1박 2일로 혹시 제주도 여행 대신 부산으로 바꾼 건가? 그날 저녁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박정훈 탐정입니다. 네, 탐정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지금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다시 탐정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할머니도 함께 왔어요. 탐정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철이라는 남자, 신원 확인했습니다. 누구예요? 전과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 절도, 공갈등. 범죄자예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박소희 씨의 전 남편만 의문사한 게 아닙니다. 네. 3년 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67세 여성, 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 며느리가 보험금 5억 수령.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박소희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희가 이미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김할머니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소희가 이미 2번이나? 네. 전 남편 1명, 시어머니 1명. 그리고 지금
탐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세 번째 타겟인 것 같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연쇄살인범이라니, 이미 2명을 죽였다니. 탐정님, 그럼 강민철은요? 공범으로 추정됩니다. 박소희와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과거 사건들이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할머니께 대한 범죄도 아직 실행되지 않았죠. 하지만 약을 먹였잖아요. 약을 버리셨다고 하셨죠? 그럼 증거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니.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탐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미끼? 네. 소희 씨가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위험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자야, 너무 위험해.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당할 수도 있어요. 탐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명자야. 괜찮아, 옥자야.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손녀 지우도 있고 민수도 있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감하십니다.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과도 협조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미 2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다니. 그리고 저도 이제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탐정은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지내며 소희를 경계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희야. 소희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밝고 친절했죠.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부산 가는 거 기억하시죠? 부산. 민수가 말했던 그 여행. 응, 기억해. 정말 기대돼요. 제 부모님이 어머니 뵙고 싶어 하세요. 소희의 미소가 너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소희야, 나 그날 좀 안 좋을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어머니, 안 돼요. 벌써 다 예약했어요. 호텔도 잡았고 식당도 예약했어요. 소희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제발이요. 제 부모님이 정말 뵙고 싶어 하세요. 민수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알았어. 갈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희가 나간 후 저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탐정님, 다음 주에 부산 가게 됐어요. 부산이요? 소희가 자기 부모님 뵈러 가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탐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안 가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미리 부산에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를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질 않았어요. 금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가기로요. 탐정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 했습니다. 가까운 노원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 접수를 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요?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약, 통장 뒤지던 일, 낯선 남자와의 만남, 소희의 전 남편 사망 사건까지. 직원이 형사를 불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가 나왔어요. 저는 강력팀 이동철 형사입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죽이려 한다고요? 네.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재산을 노리고. 증거가 있으세요? 약은 버렸어요. 하지만 사설탐정이 조사한 게 있어요. 사설탐정요? 저는 탐정에게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희의 전 남편 사망 기록, 이전 시어머니 사망 기록이 담긴 자료였죠. 형사가 서류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하지만 분명히. 어르신, 이건 모두 과거 사건이고 다 사고사로 처리된 건데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직접 어르신한테 해를 가한 증거는 없잖아요. 하지만 약을 먹였어요. 약을 버리셨다고 하셨죠?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형사의 표정이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과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분 이름이 박소희 씨죠?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서 효녀로 소문났다던데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겉모습이에요. 진짜는 달라요. 어르신, 나이 드시면 가끔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분이 잘해주시는데 오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제가 일단 며느리분한테 연락해서. 안 돼요. 소희가 알면 안 돼요. 어르신, 현재로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혹시 뭔가 실제 증거가 나오면 다시 오세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도 경찰도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소희를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저만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할머니였어요. 명자야, 어디야? 옥자야. 목이 메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경찰서 갔다 왔어. 근데 안 믿어줘. 뭐라고? 다들 내가 착각한 거래. 소희가 효녀라고. 세상에. 명자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괜찮아. 집으로 갈게. 혼자 가지 마. 내가 데리러 갈게. 30분 후 김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명자야, 포기하지 마. 우리 탐정님도 있잖아. 옥자야, 나 무서워. 뭐가? 다음 주 부산 가는 거. 혹시 거기서 소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야, 탐정님이 지켜준다고 했잖아. 그래도 불안해. 만약 뭔가 잘못되면. 김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조심하면 돼. 옥자야,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들어줘. 만약 내가 죽으면 이거 경찰한테 전해줘.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탐정이 준 소희의 과거 범죄 기록, 제가 직접 쓴 일기, 김할머니가 찍은 모텔 사진, 의문의 문자 스크린샷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명자야, 이게 뭐야? 증거야. 내가 만약 사고로 죽으면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
명자야. 김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속해줘. 내가 죽으면 꼭 경찰한테 이거 전해줘.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줘. 알았어. 약속할게. 근데 명자야, 넌 안 죽어. 우리가 소희를 꼭 잡을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부산에 가야 합니다. 1박 2일. 소희와 함께 낯선 곳에서 탐정이 지켜준다고 했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혹시 소희가 부산에서 저를 밀어버리거나 음식에 독을 타거나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소희가 보낸 사람일까? 강민철일까? 커튼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벽 2시. 또 그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부산 여행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누굴까?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 문자가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저를 돕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면 부산입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손녀 지우를 위해서라도, 아들 민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소희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섭지만 포기하지 않겠어. 끝까지 싸우겠어. 65년을 살아온 제가 이번만큼은 용감해지겠어.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민수가 차를 몰고 왔어요. 뒷좌석에는 지우가 카시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잘 잤어? 네. 할머니, 바다 보러 가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희가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안전벨트 하셨죠? 응, 했어. 좋아요. 그럼 출발. 민수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 탐정님이 먼저 가셨대. 계속 연락해. 휴게소에서 쉬어갈 때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탐정이 보이나 싶어서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겠죠. 오후 1시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호텔 가서 짐 풀고 점심 먹어요. 응. 호텔은 해운대 근처였습니다. 깨끗하고 좋았어요. 방은 2개였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한 방, 저 혼자 한 방. 어머니, 여기 어머니 방이에요. 편히 쉬세요. 소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여기까지는 무사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호텔 도착하셨군요. 조심하세요. 특히 음식 조심하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 어디서 보고 있는 걸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호텔 앞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탐정이 있을까?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해물탕집이었어요. 민수가 예약해둔 곳이라고 했죠. 할머니, 여기 맛있어요. 지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해물탕, 전복죽, 회무침.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전복죽 좋아하시잖아요. 소희가 제 앞에 죽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죽을 바라봤어요. 혹시 뭔가 탄 건 아닐까?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아, 응. 먹을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차 타고 와서 좀 멀미가. 그럼 천천히 드세요. 저는 죽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이상한 맛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후 3시 소희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기장군 쪽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죠. 어머니, 제 부모님 댁이에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처음 뵙네요. 소희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준비 많이 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과일과 다과가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사돈 어른,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희 부모님은 정말 친절했어요. 소희가 어머님 얼마나 잘 챙긴다고 하던지. 우리 딸이 효녀예요. 소희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효녀. 모두가 소희를 착한 며느리, 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네, 소희가 잘해줘요. 거짓말이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소희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엄마가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소희가 제 앞에 국을 놓았습니다. 또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국을 바라봤어요. 마실 수 있을까?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아니야. 맛있어 보여.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매 숟가락마다 불안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소희가 계속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어머니, 저것도 드세요. 마치 많이 먹이려는 것 같았어요. 왜일까? 혹시 어떤 음식에? 식사 후 소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장 구경 가실래요? 기장시장 유명해요. 좋아요, 아버지. 우리 다 같이 가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가실 거죠? 응, 갈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먹은 음식이 불안해서 토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김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응, 아직은 괜찮아. 무슨 일 없었어? 소의 부모님 만났어.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 그래, 다행이다. 근데 옥자야, 소희가 자꾸 음식을 권해. 계속 먹으라고. 조심해. 절대 혼자 있는 음식 먹지 마. 알았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니 괜찮겠죠?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소희가 대체 언제 어떻게 저를. 그때 방문이 노크됐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뭐야? 어머니, 약 가져왔어요. 혈압약 드셔야죠. 약. 그 이상한 약. 괜찮아. 오늘은 안 먹을래. 안 돼요, 어머니.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소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어요. 소희야, 피곤해서 그래. 내일 아침에 먹을게.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꼭 드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소희가 약을 가져왔다. 여기까지.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약 먹지 마세요. 내일이 위험합니다. 시장에서 조심하세요. 사람 많은 곳에서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고? 무슨 사고? 혹시 저를 밀어버릴 거라는 건가? 계단에서? 아니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부산 야경을 바라봤어요.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소희가 저를 어떻게 할까? 탐정이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아직도 긴 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귀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죠. 그 밝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살기.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하는데 두려워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기장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운전하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소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 구경 재미있을 거예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두려웠어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출발. 지우야, 할머니 손잡아. 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 야채, 과일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소희가 계단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2층 식당가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이었어요.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어요. 가실래요? 저는 그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가파르고 좁았어요. 난간도 낮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아니야, 나 괜찮아. 1층에서 먹자. 어머니, 거기가 정말 맛있어요. 꼭 가봐야 해요. 소희가 강하게 권했습니다. 지우랑 민수는 여기서 회 사고 어머니랑 저랑 올라가요. 소희야, 나 계단 오르기 힘들어.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소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마치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이. 자, 가요 어머니.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고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지우와 함께 생선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저를 계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계단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뒤에서 모실게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소희가 제 등 뒤에 섰습니다. 저는 한 발을 계단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뒤에서 밀면? 두 번째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강민철. 그 남자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소희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찰나였지만 저는 봤습니다. 계획이 있구나. 세 번째 계단.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희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았어요. 네 번째 계단.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단. 갑자기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으로 쓰러지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잡은 사람은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평복 경찰들이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예요? 박소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소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어르신을 밀려던 거. 강민철도 다른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강민철 씨, 당신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탐정 박정훈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탐정님, 제가 경찰이랑 같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수갑을 찬 소희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소희야. 난 다 알아. 뭘 알아요? 내가 전 남편을 죽인 것도, 예전 시어머니를 죽인 것도. 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있어. 제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그 봉투. 이 안에 다 있어. 내 과거 범죄 기록, 너랑 강민철의 관계, 내가 받은 이상한 약. 그 약 버렸다며.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실수한 걸 깨달았죠. 그럼 그 약이 이상한 약이었다는 거 인정하네? 형사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소희가 왜 수갑을? 민수야, 미안해. 소희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뭐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희가 이미 2명을 죽였어. 전 남편하고 전 시어머니. 그리고 엄마도. 거짓말이에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희 씨,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계단에서 소희가 저를 미는 장면, 그리고 병원 CCTV, 소희가 강민철에게 약봉지를 건네는 장면. 이건 소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희, 정말이야?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소희와 강민철을 끌고 갔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때 아까 저를 구해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준호 씨의 여동생입니다. 이준호, 소희의 전 남편. 오빠가 죽고 나서 계속 의심했어요. 오빠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소희가 또 누군가를 해칠까봐 조사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를 알게 됐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여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빠 원한을 풀었어요.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후, 소희와 강민철은 모두 기소됐습니다. 과거 살인 사건들도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민수는 충격이 컸지만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을 안 믿어서. 괜찮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지우도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지우야, 엄마는 한동안 못 와. 아빠랑 할머니가 있잖아. 김할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명자야, 정말 잘 됐다. 다 내 덕분이야, 옥자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했던 거지. 우리는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살아있다는 게,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65년을 살았지만 이번처럼 제 인생이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의 동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오빠 무덤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오빠가 평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소희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정이 저를 살렸습니다.